북한에는 최고 권력자만을 모시는 전용기의 미녀 전담 승무원이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 과정, 국가의 자긍심이라는 명예까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을 뚫어야만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여성 승무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화려한 제복 뒤에 감춰진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 역시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전용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국정원조차 듣고 경악한 북한 미녀 승무원의 삶에 대해 들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의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했었고 나중에는 김정은 전용기의 전담 승무원으로 배치되었던 적이 있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나는 승무원의 모습을 동경했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고 우아하게 승객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설렘이 생생합니다. 첫 출근 날, 거울 앞에서 제복을 수십 번이나 다시 입어보고 모자를 반듯하게 고쳐 썼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객실로 들어서자마자 낡아빠진 가죽 시트와 녹이 쓴 창틀, 깜빡이는 조명이 저를 맞이했어요. 바닥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고 비상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에는 녹이 가득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비 기록은 조작되었고 승객들의 불만은 묵살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좌석 틈에 손가락이 끼어 다쳤는데 제가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더니 선배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조사받게 돼. 조용히 넘어가. 게다가 매일 아침 정치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교시를 외우고 충성을 맹세해야 했어요. 사소한 실수에도 사상 검증이 뒤따랐죠. 비행 중에도 늘 감시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승객 중에는 보위부 요원이 섞여 있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고 사실을 숨기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꿈꾸던 제 모습과 현실 속 제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비행 때마다 김정은은 저만 호출했어요. 처음에는 차나 다과를 요청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죠. 가족은 어디 사는가? 어떻게 승무원이 되었는가? 나이는 몇인가? 매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훑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죠. 다른 승무원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들은 저를 피했어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선배 승무원 한 명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아, 조심해. 내가 선택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거부할 수 없어. 아무도 거부하지 못해. 선배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비행이 끝난 후였습니다. 보통은 평양으로 곧바로 돌아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전용기가 예정에 없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산속 깊은 곳에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별장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경비병들이 빽빽이 서 있었고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경호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별장으로 가는 길에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마치 제가 도망칠까봐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입구에서 여성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저를 방으로 안내해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까지 해주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연한색 원피스와 하이힐,
북한 여성들이 절대 입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꾸며진 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식당으로 안내받았을 때 김정은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명령에 따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해진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먹지 않는가? 감사합니다, 동지.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씹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일어났습니다. 정원을 걸어보자. 또다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들어가자. 그는 저를 별장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멍한 상태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어제의 제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한없이 틀어놓고 몸을 씻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반 승무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별 숙소로 옮겨졌어요. 더 넓은 방,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배급. 겉으로 보기에는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옥에 불과했어요. 금으로 치장한 감옥 말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선택받은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제가 출세했다고,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상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날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내가 꿈꿔왔던 삶이 이런 건가?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저를 구해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에게는 단 한 사람의 위안이 있었습니다. 선배 승무원 최민지 언니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를 피할 때 민지 언니만은 따뜻한 미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전용기 승무원 중에서는 가장 경력이 오래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만 친절한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이해였습니다. 어느 날 비행이 끝난 후 언니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오늘 밤 시간 있니? 네. 언니, 내 방으로 올래? 차라도 한잔하자. 그날 밤 저는 언니의 숙소를 찾아갔어요. 언니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많이 힘들지? 언니의 물음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는 울어도 돼.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정되고 나자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겪었어. 네, 나도 너처럼 불려갔었어. 그것도 여러 번. 언니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언니도 같은 일을 당했다니. 처음은 6년 전이었어. 나도 내 나이쯤이었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1년 뒤였어. 세 번째는 그 다음 해였고, 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처럼 별장으로 불려갔던 일,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후의 끔찍한 결과들까지. 두 번째 다녀온 후에 임신을 했어. 언니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건 허락되지 않았어. 병원으로 끌려가서 강제로 수술을 받았지.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취도 제대로 안 했어. 그냥 빨리 끝내려고만 했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제가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위로해줄 차례였어요. 그 후 합병증이 생겼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고, 세 번째 갔다 온 후에는 또 임신이 됐고, 또 같은 일을 겪었지.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언니.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만 있었지. 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주 아프다고 했던 것, 갑자기 쓰러지곤 했던 것, 모든 게 이해가 갔어요. 서윤아, 언니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몸이 너무 망가져 버렸어. 그런 말씀 마세요, 언니.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너는 아직 젊고, 아직 기회가 있어. 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서윤아. 이대로 있다가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북한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어요? 방법은 있어. 베이징 노선을 탈 때. 그때가 기회야. 언니는 조용히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탈출하는 방법,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남한으로 가는 경로까지. 언니는 왜 안 가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몸으로는 그 험한 길을 갈 수 없어. 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꼭 해내야 해. 그날 밤 이후로 민지 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언니는 제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베이징 지리, 중국어 간단한 표현들, 조심해야 할 것들. 이 주소를 외워. 절대 적어두지 마. 머릿속에만 담아둬야 해. 언니가 알려준 주소를 저는 매일 밤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비행 중에도 언니는 저를 지켜주었어요. 제가 또 불려갈 때마다 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면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곤 했죠. 견뎌내고 있구나. 대단해, 서윤아.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강한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자주 기침을 했어요. 비행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은 소용없어. 이미 다 망가졌어. 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서윤아, 약속해줘. 꼭 여기서 벗어나겠다고. 언니, 그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거야. 내가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고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약속할게요. 언니, 꼭 살아서 나갈게요. 고마워. 서윤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의 고향 이야기, 어린 시절 꿈, 가족들 이야기까지. 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마치 유언처럼.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요. 민지 언니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비행 중에도 화장실로 뛰어가 피를 토하곤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아프다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거야. 당장 교체될 거고, 그럼 평양의 일반 지역으로 쫓겨나게 돼. 다른 선배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비행에 나섰어요. 어느 날 언니가 또 불려갔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네 번째였을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비행기에서 내려 검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이틀 후 돌아온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부축해서 숙소까지 데려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서윤아. 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또다시 임신을 한 거예요. 의사가 뭐래요? 수술을 해야 한대. 바로 내일.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섭다. 서윤아.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 이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한 번 더 수술하면 위험하다고.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윤아, 들어줘. 언니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 비행 있잖아. 그때 가. 꼭 가야 해. 언니도 같이 가요. 같이 나가요. 난 못 가. 이 상태로는 무리야.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언니는 제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을 쥐어주었어요. 이거, 베이징에서 연락할 번호야. 중국 돈도 조금 모아뒀어. 내 방 침대 밑에 숨겨뒀으니까 가져가. 언니, 약속했잖아. 꼭 나가겠다고. 다음날 언니는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비행 임무가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다른 승무원을 만났어요. 서윤아, 들었어? 뭐려? 민지 언니가.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중에 돌아가셨대.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장례식은? 없대.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다고만 발표될 거래. 언니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텅 빈 방에는 언니의 채취만 남아 있었어요. 침대 밑을 뒤져 언니가 숨겨둔 돈을 찾았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몇백 위안이었어요. 그 돈을 손에 쥐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언니의 희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남아라. 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베이징 비행이 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먼저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어요. 평범한 옷, 운동화, 모자, 선글라스. 너무 많이 사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준 주소와 전화번호를 매일 밤 외웠어요. 절대 종이에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것으로 끝이니까요. 베이징 공항 지도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화장실 위치, 출구, 택시 승강장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 동생,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어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전달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딸이 불효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탈출 전날 밤, 저는 민지 언니를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언니, 제가 꼭 살아서 나가겠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작은 가방에 준비한 물건들을 넣었어요. 옷, 신발, 돈, 그리고 언니의 사진 한 장. 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제복을 입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결연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북한을 떠난다. 아니면 죽는다.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평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키워준 도시, 하지만 저를 지옥으로 만든 곳. 안녕, 평양.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북한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듯한 느낌. 베이징까지는 약 2시간.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민지 언니,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꼭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베이징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승무원들과 함께 비행기를 정리하고 짐을 챙기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획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화장실로 간다. 옷을 갈아입는다. 공항을 빠져나간다. 간단해 보이지만 한 단계라도 틀어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당할 거예요. 서윤아, 어디가? 한 선배가 물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배가 아파서요. 그래, 빨리 다녀와.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복도를 지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복을 벗었습니다. 파란색 승무원 유니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제복이 상징하던 모든 것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해둔 옷을 꺼냈어요. 청바지, 흰색 티셔츠, 검은색 재킷. 최대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더 이상 북한 승무원 한서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국 여행객처럼 보이는 한 사람일 뿐이었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제복은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나중에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서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복도에 누가 있으면 어떡하지? 다른 승무원이 저를 보면?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민지 언니를 생각했어요. 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재빨리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뛰면 안 됐어요.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걸어야 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중국인, 외국인, 여행객들. 그 속에 제가 섞여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수많은 여행객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출구가 보였습니다. 저기만 나가면 첫 단계는 성공이에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서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킨 걸까? 뒤를 돌아봐야 할까? 아니다. 모른 척해야 한다. 나는 이제 한서윤이 아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어디 가?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동료 승무원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게 끝이에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순간 앞에 관광객 무리가 보였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그 무리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해서요. 중국어로 중얼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출구를 통과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베이징의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공항 주변이었고 누군가 저를 쫓아올 수 있었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 대의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대에 올라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어요. 민지 언니가 알려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요. 기사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공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냈다. 첫 단계를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지금쯤 다른 승무원들이 제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 북한 대사관에서 중국 당국에 수색을 요청할 겁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은신처로 가서 숨어야 했습니다.
택시는 베이징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양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 네온 사인,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이게 바깥 세상이구나. 1시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 앞이었어요. 여기 맞아요? 네. 이 주소 맞아요. 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민지 언니가 준 중국 돈이었어요. 택시가 떠나자 저는 혼자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305호. 민지 언니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곳일까? 함정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민지 언니를 믿어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어요.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라움과 이해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쪽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도망쳐 온 탈북민들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남성의 말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신처에서 머문 첫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찾아오는 건 아닐까? 중국 공안이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은신처를 운영하는 분은 김 선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였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다음 단계로 이동할 거예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발견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나라였어요. 잡히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은신처에는 저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었어요. 20대 여성 2명, 30대 남성, 그리고 60대 할머니 한 분.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함경도에서 왔어요. 배가 고파서 강을 건넜죠.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정치범으로 몰릴 뻔했어요. 나만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요. 다른 사람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승무원이었다는 것, 김정은 전용기에 배속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네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다른 한국인이 서 있었어요. 빨리 나가야 합니다. 공안이 이 지역을 수색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나갔어요. 밤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몰래 빠져나가 골목길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좁고 답답했지만 불평할 수 없었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운전사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검문소입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운전사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과 운전사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짐칸 열어봐야겠는데요. 공안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들키면 끝이에요. 그때 운전사가 뭔가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뇌물인 것 같았어요. 한참의 침묵 후 공안이 말했습니다. 가도 좋아.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거예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여러 은신처를 거치며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목적지는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은신처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지하실 같은 곳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음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루에 2번 빵과 물만 주어졌어요. 배는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중국 남성과 강제로 결혼당했다가 도망쳐 나온 경우였어요. 중국 남자한테 팔려갔어요. 농촌 지역이었는데 노예처럼 살았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탈북한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안전하지 않아요. 빨리 제3국으로 가야 해요. 김 선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은 그저 거쳐가는 곳일 뿐이었어요. 한 달 가까이 중국을 이동한 끝에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근처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이 마지막 은신처였어요. 이제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안내인이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정식 국경 검문소로는 갈 수 없어요. 산길로 넘어야 합니다. 산길이라는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걱정이 컸어요.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지만 해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튿날 밤, 우리는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안내인을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 미끄러운 돌, 가시덤불. 몇 번이고 넘어졌어요. 손과 무릎이 긁혔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힘들어하셨어요. 우리가 번갈아 가며 부축해드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짐이 되네요. 아니에요. 할머니. 같이 가요.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드디어 안내인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 강이 보이죠? 저걸 건너면 라오스예요. 강이 보였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물살이 빨라 보였어요. 옷이 젖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어요. 조금씩 깊어지더니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새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한 사람이 미끄러지자 다들 급히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라오스예요. 안내인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중국을 벗어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국까지 가야 했고 그곳에서 한국으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지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언니도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니, 제가 꼭 끝까지 갈게요. 언니의 목까지 살아낼게요. 별이 빛나는 라오스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여정은 중국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적어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은 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법 입국자 신분이었기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이동한 끝에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태국 경찰에게 발각되어야 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에 붙잡히면 이민자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어요. 안내인의 설명을 듣고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태국 마을 근처에서 일부러 경찰서로 걸어갔어요. 경찰을 보자마자 손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어요. 경찰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곧 무전기를 꺼냈어요. 얼마 후 우리는 경찰차에 실려 이민자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용소는 태국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주변에는 철 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마에서 온 사람,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우리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까지. 여기서 한국 대사관의 확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려요. 수용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2층 침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한 방에 20명 정도가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더 열악했습니다. 문도 제대로 없고 물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샤워 시설도 형편없었습니다. 음식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루 3끼 나오긴 했지만 양이 적고 맛도 없었습니다. 쌀밥에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안전했으니까요. 중국에서처럼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도 없었어요. 수용소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무산에서 왔어요. 가족 5명이 함께 탈북했는데 중국에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어요. 탈영에서 왔죠. 잡히면 총살이에요. 20대 남성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북한 체제의 희생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대사관에서 소식이 올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지루한 나날이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여기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민지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한서윤 씨,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보름 정도 후에 출국하실 수 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니. 함께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먼저 간 사람을 보내는 그들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도 곧 갈 수 있겠죠? 물론이에요. 꼭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찾을 자격이 있었어요. 보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국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되고 설렜어요. 드디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을 떠난 지 3달 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 그리고 민지 언니 사진. 아침 일찍 수용소를 나섰습니다. 태국 직원들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창 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윤 씨 맞으시죠? 제가 인천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그의 친절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나를 자유의 나라로 데려다 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의 탈출, 중국에서의 도피, 강을 건너던 순간, 수용소에서의 기다림.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민지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자유로운 곳으로 가요. 마음속으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5시간. 그 시간 동안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그 아래로 펼쳐진 바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착륙의 충격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자유의 땅.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어요.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국정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넋을 잃었어요.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베이징에서 본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국정원에서 일주일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문이나 협박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정은 전용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내부 구조, 보안 시스템, 김정은의 일정 등.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도 진술했어요. 별장으로 불려간 일, 민지 언니의 죽음, 다른 승무원들의 이야기까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조사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실상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남북하나재단.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본 규칙,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핸드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 북한 내부 실상을 고발하는 콘텐츠들. 저만 겪은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함께 새로운 삶을 꿈꿨어요. 서윤아, 나중에 뭐 하고 싶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지 언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석 달의 교육을 마치고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원룸이 제 첫 집이 되었어요. 비록 작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무의 감시도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창문을 열면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이곳이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곳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력이 문제였어요. 북한에서 받은 교육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검정고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일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몇 달 후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지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첫 강연 날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한서윤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의 꿈, 김정은 전용기, 그곳에서 겪은 일들, 민지 언니의 희생, 그리고 탈출까지.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더 일찍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북한에서는 도망친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니까요. 무엇보다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당하는데. 제 대답에 학생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실상을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 후로 더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기업, 인권단체까지. 저는 가능한 모든 곳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북한 여성들이 겪는 인권 유린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받고 있어요. 때로는 말하기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탈북 여성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고 병원 예약을 도와주고 취업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언니, 한국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한 탈북 여성이 물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억압하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담은 책도 출간했습니다. 하늘 위의 감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김정은 전용기에서의 경험과 탈북 과정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지 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썼어요. 언니의 희생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책이 나온 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왔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들. 제 이야기가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베이징 공항을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미래를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민지 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제가 해냈어요. 언니가 지켜준 이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언니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서윤아.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북한에 남아있는 민지 언니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예요. 그곳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증언자로 남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이기도 하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희생과 고통 끝에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그 자유를 꿈꾸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면서 저는 더 많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탈북 여성 인권단체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새로 입국한 탈북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병원 동행, 심리 상담 연결, 취업 준비까지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 20살 탈북 여성이 제게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여기서는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억압할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이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국제 인권 단체들과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증언할 기회도 생겼어요.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에서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북한 권력층 여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국제회의장에서 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이들이 북한의 특권층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질문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한 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저처럼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민지 언니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제 대답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더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학교 강연, 기업 교육, 방송 출연까지.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패널로 출연했어요.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요.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과 동생을 두고 왔거든요.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연좌제 때문에 가족들이 고초를 겪었을 거예요. 그게 가장 마음 아파요. 제 고백의 진행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대학 진학도 준비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어요. 탈북민들을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수업 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회복지를 공부하려고 하나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요.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학 생활과 활동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봉사하고 틈틈이 강연도 다녔어요.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강연 후에 다가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실향민이세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시는데 언니 이야기 들으니까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은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학생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꼭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이 될 거라 믿는다. 민지 언니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웃고 있었어요. 아직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언니가 원했던 대로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자유로운 도시에서 저는 매일 언니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불현듯 되살아날 때, 가족이 그리울 때,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몇 년 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 여성 인권에 관한 책을 또 쓰는 거예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수많은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민지 언니 같은 분들, 중국에서 팔려간 여성들,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분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탈북민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게 꿈입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요. 민지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싶어요. 언니를 기리는 의미로요. 어젯밤 꿈에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윤아,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꿈에서 깬 후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뒤섞였어요. 오늘도 저는 증언자로 살아갑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아직 자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고통스럽지만 보람찬 삶이에요.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 자유의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민지 언니의 목까지, 자유를 찾지 못한 모든 이들의 목까지. 이것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고 동시에 특권입니다.